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물권법에서는요 소유권 파트랑 담보물권 이 두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담보란 말이 뭐냐? 담보란 말은 채권 확보의 수단이죠. 내 돈을 받는 수단을 우리가 담보제도라 불러요. 이렇게 내 돈을 받는 수단이다. 그런데 이 담보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적 담보라 부르죠. 인적 담보. 사람을 잡는 거야, 사람을. 만일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보증인 세워라. 뭐 연대 보증인 세웠다, 공동 보증인 세웠다, 연대 채무다. 이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못 갚으면 보증인이 갚도록 하자. 보증인 2명 세워, 3명 세워. 이 사람을 잡는 거죠. 또 하나는 물적 담보라 부르는 거죠. 물적 담보. 사람 필요 없고 물건 잡혀라, 물건. 만약에 내 돈 못 갚으면 이 물건 경매 처분해서 경락대금에서 받아가겠다. 두 가지 담보제도가 있는 건데 인적 담보, 뭐 보증 제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는 물적 담보만 시험 범위인데 다시 물적 담보를 용어를 나누는 거예요. 물적 담보를 뭐 전형 담보 제도다 그래요. 전형 담보다. 용어인데 전형 담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 제도예요. 물적 담보죠. 물건 잡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죠. 하나는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유치권이라는 담보가 있고 저당권이라는 담보제도가 있고 하나는 질권. 동산 전당포 가서 돈 맡기고 전당포 가서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것을 질권이라 불렀죠. 물론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죠? 어제 유치권, 저당권, 질권을 전형담보다 불러요. 그런데 용어가 비전형담보다, 비전형담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변칙담보라고 해요. 변칙담보. 자, 용어예요. 변칙담보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민법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담보를 일제강점기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되풀이한 거예요.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이 관습법 단계도 관습법도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법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리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정된 건데 한마디로 비전형 담보 뭐냐? 얘들은 제한물권이라 불러. 제한물권. 이렇게 물건의 처분가치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안 갚으면 경매하는 거예요. 근데 비전형과 변칙담보는 소유권 이전형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전형. 소유권 이전형이 뭐냐면요.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 넘겨주기로 하자. 땅 문서 갖거라, 집 문서 갖거라.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잡고 있다가 돈을 못 갚으면 돈 대신 그 땅을 가져버리고 집을 가져버려요. 이거 소유권 이전을 택한 변칙담보라 불러요. 이런 것들 뭐가 있냐면요. 매도담보다 또는 양도담보다. 돈을 빌린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을구에다 저당을 잡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잡아놨다가 돈 못 갚아버리면 그냥 본능 깨버리는 거예요. 돈 대신 그 부동산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담보하등기라 불러요. 담보하등기. 이런 담보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민사특별법에서 따로 배워요. 근데 어쨌든 담보제도는 크게 나누는 물적 담보에는 전형담보 이게 있고 비전형담보 이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법에서 따로 배우죠. 한 문제 나오죠 여기서요. 자,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요걸 배우는 거예요. 요거요. 자, 이렇게 담보 나눠지는데 인적 담보는 보증 세우는 거 시험 범위가 아니다. 물적 담보 물건을 잡는 것을 다시 나눠진다. 이렇게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변칙담보라 불러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공통적 성질이 있다. 이 통유성이란 말이 뭐냐면요. 한자 쓰면 통유성, 통하는 성질. 이 담보자만 들어가면 이게 담보자만 들어가면 유치권이건 저당권이건 질권이건 또 변칙담보라고 부터 양도담보건 매도담보건 담보등기든 담보자만 들어가면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이 4가지의 공통적 성질을 갖고 있다. 담보제도에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공통점. 그걸 특질이다 불러요. 통유성 특질. 첫째,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어떤 특징이냐? 이 담보자만 들어가면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부정성이라는 것이 있다. 부정성. 참 어려운 단어예요. 부정성이라는 것이 있다. 모두 있어요. 부정성. 이것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부정성이란 말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담보자만 들어가면 담보제도에는 피담보 채권과 우리가 피담보 채권 그러면요. 자, 이 말이 참 어려운 용어인데 피담보 채권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 이 받을 돈이야, 받을 돈. 채권자 입장부터 채무자 입장부터 갚을 돈.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돈. 채권자에서 받을 돈을 피담보 채권이라 불러요. 받을 돈, 갚을 돈. 이런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여야 이것이 존재하여야 담보물권도 존재하는 것이다. 받을 돈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여야 담보물권도 존재하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피담보 채권이 받을 돈이 소멸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피담보에 소멸했다는 얘기는 돈 갚았다는 거예요. 채무자 돈 갚았어요. 은행한테 1억 원 대출 받고 우리 아파트 1억짜리 저당 잡혔다가 오늘 드디어 원금 1억 원이나 이자 모두 갚았어요. 돈 모두 변제한 거야.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과 이 갚을 돈이랑 담보물권은 항상 서로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성이라 불러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정성이 대한민국 담보자의 부정성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불편한 점이에요. 우리한테 좋은 점이 아니에요. 이게 불편한 점이에요. 이걸 개선시켜야 돼. 개선점이에요. 이게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나 보세요. 자, 토지 등기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예요. 자, 소유자 누구냐?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는 물론 소유자는 등기 갑구에다 기재하죠. 소유자는 A라는 사람이 소유자였어요. 근데 A가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 은행한테 돈 빌리고 1번 저당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1억 원 저당권자는 농협처럼 잡혔어요. 그러면 자 1억 빌린 거예요. 농협한테. 그러니까 1억 원이 존재할 때는요. 갚을 돈 존재할 때는 이 저당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빌렸지만요. 지금 6개월 전에 모두 돈 갚았어요. 모두 변제했어요. 돈은 갚았지만 등기는 말소는 안 시켰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빌린 돈 모두 갚았어. A가 농협한테 돈은 모두 변제했지만 물론 돈 갚는 날에 말소에 필요한 서를 모두 받아놨지만 바쁘기도 번거로워서 말소는 안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 떼어보면 이 저당 등기는 아직 말소가 안 돼 있어요. 말소는 안 돼 있지만 6개월 전에 모두 변제,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은 살아있는 저당이에요? 소멸된 저당이에요? 소멸된 저당이에요.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돈 갚는 날 저당권도 함께 소멸된 거야. 이 말씀기가 안 돼 있더라도 이미 소멸된 저당이에요. 운명 같이 해야 되잖아요. 남들 눈에는 살아있는 저당처럼 보여도 이미 6개월 전에 1억 모두 변제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된 저당이에요. 즉 저당은 돈 갚는 날에 소멸되는 거지 등기를 말소하는 날에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헷갈리잖아요. 아니 등을 떼어봤더니 1번 저당이 말소가 안 돼 있다면 1억짜리 저당이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6개월 전에 갚은 돈이래요. 그러니까 등기가 말소 안 돼 있더라도 이건 소멸된 저당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이 안 돼요. 지금요. 반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돈 빌린 거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사실은 돈 갚을 돈이 있는데 저당권자, 채권자다 저당권자, 농협 얘 몰래 A라는 사람이 돈 갚은 것처럼 변제 영수증 위조해서 변제 영수증 같은 거 다 위조해서 몰래 말소를 시켰어요. 다 영수증 위조해서 등기소 가서 다 말소를 시켜버렸어요. 불법 말소죠. 돈도 안 가고 갚은 것처럼 말소를 시킨 거예요. 등기 떼어보면 다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 갚은 돈이야. 그럼 내 눈에는 이게 말소가 돼 있더라도 갚을 돈 1억 원이 아직 안 갚고 남아있다면 이 저당 살아있는 저당이에요? 소멸된 저당이에요? 이거 살아있는 저당이에요. 아, 돈을 갚아야 소멸되는 거지. 돈도 안 갚고 저당 등기만 몰래 불법 말소니까 이 저당 소멸하는 거 아니다. 피담보시 존재하잖아. 갚을 존재하면 이 담보건도 존재하는 거예요.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리잖아. 이 부정성 때문에 이렇게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느 등기를 떼어봤더니 1억짜리 저당권이 말소가 안 돼 있더라도 이미 6개월 전 돈 갚은 거라면 내 눈에는 말소가 안 돼 있지만 그 저당 소멸된 저당이고 비록 어느 저당 등기가 말소가 돼 있더라도 이게 불법 말소야. 돈도 안 갚고 몰래 말소시킨 거야. 갚을 돈 남아있다면 살아있는 저당이고 어느 등을 떼어봤을 때 내 눈에 본인들 파악이 안 되잖아요. 말소가 돼 있더라도 갚을 돈이 남아있다면 살아있는 저당이고 말소가 안 돼 있더라도 이 돈 갚은 거라면 소멸된 저당이고 즉 내 눈에 본인들 권리 분석을 못 하잖아 지금요.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이 계산시킬 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담보제도는 피담보 채권과 담보 운명을 같이 해요. 돈 갚는 날에 저당은 소멸되는 거지 저당 등기 말소한 날에 소멸되는 거 아니고 어느 저당 등기가 몰래 불법 말소돼 있더라도 갚을 돈이 남아있다면 그 저당 소멸된 저당이 아니라 살아있는 저당이다. 부정성. 거래한 점 권리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불법 말소되더라도 이 저당권은 소멸치 않는다. 아, 돈을 갚아 소멸하는 거지 등기 말소가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요. 헷갈리죠? 부정성. 요 특징이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점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수반성이에요. 수반성. 이 수반성 원칙을 지켜라. 이 공통점. 아, 수반성이란 말이 뭐냐? 대한민국 담보제도는 수반성 원칙을 지켜야 돼요.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과 그럼 받을 돈, 갚을 돈, 피담보 채권과 플러스 뭐 저당권을 상상하세요. 저당권을 이 담보 물건은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남한테 함께 양도되고 함께 이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함께 양도돼야지. 둘 중에 하나 분리해서 분리 양도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갚을 돈이 1억 원이에요. 빌려준 돈이. 채권자가 1억짜리 저당권 등기 냈어요. 등기부에. 1순위 저당권이에요. 등기 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1억 빌려준 돈이 있는데 또 빚 갚을 때가 있네. 야 빨리 빚 갚아 했더니 채권자가 내가 1억 빌려주고 채무장도 1억짜리 저당 잡은 게 있는데 6개월 뒤에 갚기로 한 날이다. 6개월 뒤에 못 갚으면 경매서라도 받아갈 수 있다. 6개월만 참아줘. 못 참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1억 받을 돈을 양도하래요. 채권 양도. 이거를 나한테 양도하래요. 이렇게 쓰래요. 채권 양도각서. 오늘부로 김 씨한테 받을 돈 1억 원은 아무 조건 없이 A에게 양도 이전한다. 쓰래요. 썼어요. 이렇게 쓰고 채권 증서 갖고 오래요. 빌려줬다는 그 채권 증서 갖다 줬어요. 그럼 이걸 내 대신 네가 받아가지라는 거예요. 1억을 양도했다면은 등기소 가서 이 저당권도 함께 얘한테 함께 이전 늦게 해줘야 돼요. 즉 받을 돈을 누구한테 넘겼다면은 담보권도 함께 넘겨줘야지. 너에게 오늘부로 내 1억 받을 권리를 아무쪼록 양도한다. 양도했지만 등기소 가서 이 저당권은 이전 늦게 안 해줬어요.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양도한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이러면 잘못하면 다 무효가 돼버려요. 자, 정리합시다. 피담보채가 받을 돈과 담보물건은 함께 양도해라.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양도하지 말아라. 응? 너에게 저당권은 이전 늦게 준다. 저당권 이전 늦게 주면요. 받을 돈 피담보채권도 양도해줘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양도되는 거 안 된다. 함께 움직여라. 같이 움직여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움직여라. 함께 움직여라. 함께 양도해줘라. 둘 중에 하나만 분리 양도하지 말아라. 그걸 수반성이라 불러요. 말을 정리하자면 받을 돈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건은 두 개를 함께 양도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수반성 원칙을 꼭 지켜달라. 자, 세 번째 특히 중요하죠. 특히 세 번째는 단다시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요약 강의, 기출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마다 몇 번 볼 거야. 대만 담보제도에는 물상대의성이라는 것이 있다. 물상대의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상대의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대만 담보제도에는 물상대의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물상대란 말이 뭐냐? 이 물상대라는 것은 담보잡은 담보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자, 제가 친한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준 건 아니 친구끼리지만 그 채무자 부동산 건물에 1억짜리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요. 제가 저당권자예요. 제가 저당 잡았는데 돈 갚는 날짜는 좀 남았죠. 그런데 저당 잡은 건물이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됐어요. 화재가 나서요. 또 이번에 장마 때 태풍이 불어와서 저당 잡은 건물이 모두 무너졌어요. 담보목적을 멸실해버리면, 아니 우리가 담보를 잡았을 때는 근데 1억짜리 만약 이 건물에 저당을 잡은 저당권자라면 이 다음에 1억을 못 갚으면 이 건물 경매에서라도 경락 때 돈 받아가려고 잡은 건데 저당자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해버리면 경매할 게 없잖아요. 그럼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목적 멸실했을 때 이 가치변형물이에요. 가치변형물. 이 가치변형물이 나온다면 가치변형물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요. 예를 드는 거예요. 화재보험금이 나오는데 화재보험금이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 화재보험금을 얼마 가서 화재보험 회사는 그 화재보험금 2억 중에서 1억 원은 건물주한테 주지 말고 나에게 대신 지급해달라. 이 화재보험금 내 돈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물상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상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건물을 저당 잡으면 저당 잡은 건물은 불나서 없어질 염려가 유지가 있는 거야. 1000건 중에 10,000건 중에 한 건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아파트 뭐 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꼭 뭐 가입하라 그래요? 화재보험 가입하게 만들어요. 화재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5만 원 더 내셔야 됩니다. 뭐 그전에는 냈어요, 이렇게요. 왜? 그 저당 목적물이 불나 없어지면 화재보험을 얼마 가서 1억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이. 응? 건물은 항상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건물 저당 잡힐 때 저당권자들은 각종 금융기관은 저당의 건물 꼭 화재보험 가입을 꼭 유도하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럼 이거 얼마 가서 내 돈 받는 걸 물상대에서 한다는 거예요. 토지도 이럴 수 있나요? 이 멸시대는 이 물리적 멸실. 이 물리적 멸실도 있지만요.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하나는 법률적. 이 법률적 멸실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적 멸실. 법률적 멸실이 뭐냐면요. 법으로 없어지는 게 있어요. 토지를 저당잡은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자네가 돈 1억 빌려주고 채무자 토지 2,000평에 임야 2,000평에 저당을 잡았어요. 안 갚으면 경매에서 돈 받아가려고요. 근데 저당을 잡힌 임야가 수용당했어요. 수용당한 토지를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수용한 관공서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날 그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수용 기업자가. 아니 수용당한 토지를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났네. 없어졌잖아. 이게 없어지는 거 이게. 저당 잡은 토지가 수용당했다면 수용당한 토지 경매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뭐 나오나요? 수용 보상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이 수용 보상금을 얼마 가서 이 수용 보상금 중에서 1억은 토지 소유자 주지 말고 나에게 먼저 지급해달라. 뭐 주장하는 거죠? 물상대에 주장하는 거예요. 물상대에. 이런 권리가 담보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요. 그래서 이거 물상대에 들어간다는 가치변형물 위로 이런 데 올라가서 내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 담보물권자들은. 그런데 이 담보물권자들이 물상대에서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인정되려면 법적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야 이 권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담보를 배우다 보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 많이 써요. 우선 변제권. 이것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야 물상대를 인정해요. 뭐가 우선 변제권이냐?
우선 면제권 말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게 있다면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야. 이게 없다면 우선 면제권이 없는 거야. 어느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내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더라. 경락대 배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해줘 나한테 그러면. 이 경락대 배당을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럼 우선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경락이 됐을 때 경락대 배당을 못 들어가요. 배당 못 받아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럼 우선면제가 없다는 거. 아, 우선면제권이라는 말은 어느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우선면제가 있는 것이고 그 배당 신청이 없다면 우선면제가 없다는 거. 이다 배우면 유치권자는 우선면제권이 없다고 그래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만은 담보권자지만 이 물상대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 하나 제외하고, 뭐 저당권자, 시험법 아니면 질권자, 또 변칙담보라고 소유권 이전을 택한 거, 양도담보, 매도담보, 담보등기 다 우선면제권 물상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담보물권자 중에서 물상대에 못 들어가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유치권자. 이 하나만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물상대의 말이 없다는 거. 물론 이런 얘기는 지금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 우선면제권이 있어야 물상대에 들어갈 수 있다. 화재보험금리로 수용보상금리로. 근데 유치권자랑 물권자는 목적을 유치할 수는 있지만 우선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만은 경락대 물상대 화재보험금의 수용보상금에 물상대를 한다는 말 없다. 아직은 뭐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걸 물상대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가서 내 돈 먼저 받는 것을 화재보험금의 수용을 받는 것을 물상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담보물권자들은 담보 목적물이 멸실했을 때 그 가치배당물이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나온다면 그 수용보상금으로 화재보험금으로 들어가서 내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걸 뭘 주장한다? 물상대 이권을 인정한다는 거. 이게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유치권자라는 사람 한 명만은 이 물상대의 수용이 없다는 거. 이 다음에 다시 볼 거예요. 네 번째, 대만 담보제도에는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담보제도에는 담보자만 들어간 불가분성이 있다. 그러니까 불가분성이란 말이 뭐냐? 피담보 채권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한테 동갑을 채무자한테 이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하는 거야. 강하게 해서 내 돈 전부를 변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담보물권은 일부를 변제했다고 변제한 만큼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전액을 변제할 때 전부 다 살아있는 거야. 만약에 돈 1억 빌려주고 1억짜리 저당을 잡았다면 9,900만 원 갚았어. 근데 100만 원이 남아있다면 1억짜리 저당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돈 갚는 만큼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끝까지 안 갚으면요. 그 100만 원 때문에 그 저당자 목적을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갚는 만큼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불가분성이라 불러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 유치권 안 배웠지만 이런 유치권이에요. 내가 공사업자인데 지금 신축하는 빌라 열채가 있어요. 건축주가 열채를 짓는데 그 열채 문짝 달고 세시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한 채당 2천만 원씩. 내가 2억 받기로 하고 도급으로 공사 맡은 도급업자예요. 내가 공사업자예요. 도급이라는 것은 일이 완성됐을 때 후급으로 주는 거예요. 일을 완성시켰어요. 돈이 없다 2억을 안 주는 거야. 공사비 2억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유치했어요. 내가 공사비 줄 때까지는 이 건물 열채 인도를 거절한다. 열채 인도 받아서 분양하려면 공사비 갖고 가세요. 나 유치합니다. 유치했어요. 그랬더니 건축주가 그래요. 야, 그러면 한 채당 2천만 원씩 공사비가 열채 2억이니까 내가 4천 줄 테니까 두 채는 풀어달라. 풀어줘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유치하는 거지. 돈 갚는 만큼 풀어주면
찔끔찔끔 또 6개월 뒤에 와서 또 2천 또 한 채, 1년 뒤에 또 2천 한 채 이런 식으로 풀어줘 버리면 그 돈 받는데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려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유치하고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저당 전부 살아있는 거지. 1억짜리 저당에서 9,900만 원 갚았다고 9,900만 원어치 저당권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럼 단돈 100만 원이 남아있다면 받을 돈이 1원이라도 100만 원이 남아있다면 1억짜리 저당 전부 살아있는 것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그 목적을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어요. 돈 갚는 만큼 담보권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압박을 강하게 해서 단돈 100만 원까지 다 받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전액을 변제해야 돼. 전액을 변제할까지 전액을 변제할 담보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성질, 부정성, 수반성, 물성, 불가분성, 공통점 네 가지 성질이 있다. 용어들 익혀달라는 거, 용어들이요. 기초 강의할 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에 유치권이 뭐고 저당권이 뭐고 하는 것은 시험 보라는 그날까지 맨날 떠들 거예요, 맨날. 근데 이런 얘기는 못 한단 말이에요.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진짜 어려운 단어야. 그렇죠. 특히 이제 이제 물상대의성 자주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유치권 들어가서 유치권이요. 그 유치권이란 말 많이 듣는 용어예요. 오다 가다 많이 듣는데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죠. 자, 유치권이라는 게 이 법조문이 320조부터 328조까지 9개 법조문이에요. 이 9개 법조문, 유치권에 대한 법조문인데 법조문이 짧아요. 법조문이 9개밖에 안 된다는 건 공부할 게 얼마 안 돼요. 이 유치권은 이 다음에 보면 저당권 공부량의 절반도 안 돼요. 이 저당권 파트는 이 유치권보다 2배, 공부량이 2배 이상 많아요. 근데 출제 비용 똑같아요. 그래서 3년간 유치권 2문제, 저당권 2문제. 공부할 게 많다고 해서 많이 내고 저당권에서 공부할 게 작다고 해서 덜 내고 똑같이 내요. 굉장히 실속 있는 파트지. 저당권은 어려운 거 많아요. 이거 2배 이상 돼요. 근데 출제 비용 똑같아요. 3년은 똑같았어요. 자, 유치한단 말이 뭐냐? 한자 써볼게요. 유치한다. 유치한단 말 1번씩 한자 용어인데 유치한단 말은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가 도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은 채무자에게 물건이니까 동사부터 다 들어가죠. 물건 인도를 거절하는 거야. 거절하면서 내 돈 갚기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야 네 물건 찾아오면 돈 갖고 찾아가. 돈 갚을 때가 네 물건 못 돌려줘. 그 물건 인도를 거절해서 채무자에게 빨리빨리 돈 갚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빨리빨리 내 돈을 갚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유치권이에요. 근데 유치권은 자 하나 읽어볼게요. 자, 법조문 320조 한 조만 보자고요. 개념 잡아보자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 239쪽에 있어요. 잡아보세요. 법조문. 자, 1항에 그 법조문 발이 있네요. 1항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타인의 유치권은 타인의 것만 유치하는 것이다. 즉 내가 내 물건, 자기 물건 유치한단 말은 자기 거 유치한단 말은 없어요. 남의 것에만 가능한 물건이에요. 이런 것을 유치권은 타물권이라고 불러요. 타물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만 가능한 물건이 타물권이라 불러요. 근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그러니까 유치권은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것. 부동산도 유치권 성립하지만 부동산 유치권. 동산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동산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부동산 동산 가리지 않아요. 유가증권이 뭐냐면요. 금강, 구두 티켓, 백화점 상품권, 무슨 상품권, 구두 티켓, 이거 유가증권이라 불러요. 이것도 유치할 수 있어요. 이 대상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치가 어디서 성립한 유치권은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공평. 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담보제도인데 이것이 공평하다는 거야. 이 유치권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법정 담보 물건이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권이다. 이게 하이라이트, 이게. 법정 담보란 말이 뭐냐면요. 유치권은 채권자와 쌍방이 합의하지 않아도, 합의한 바 없더라도, 합의한 적이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고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 무슨 합의로 성립하는 담보제도가 아니다. 그런 걸 법정담보라 불러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게 유치권이에요. 자, 나 홍세탁이에요. 세탁소 주인인데 단골 아주머니가 민코트 한 벌, 가죽 자켓 한 벌, 양복 두 벌을 드라이를 맡긴 거예요. 예, 드라이비가 이 가죽이랑 민코트는 좀 특수 드라이에서 비쌉니다. 그러니까 양복 두 벌에 해서 총 드라이비가 7만 원입니다. 예, 7만 원 드릴 테니까 드라이 해주세요. 맡았어요. 드라이 했어, 내가. 드라이 해놨어요. 세탁 해놨어요. 한 3일 뒤에 찾으러 오더니 아저씨, 세탁비 7만 원은 다음에 드릴 테니까 세탁물 주시죠 했을 때 홍세탁이가 저 지금부터 세탁물 유치합니다. 나 세탁비 7만 원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합니다. 세탁 찾아가려면 돈 갖고 찾아가세요.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안 하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 다음에 세탁비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하면 유치할 겁니다. 라 말한 적 없지 않느냐. 합의하지 않아도, 미리 합의하지 않아도 세상 사는 공평을 위해서 당연히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 카센터에 자동차 맡겼는데 자동차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왔어요. 50만 원이. 자동차 주인이 차 찾으러 왔어요. 아저씨, 자동차 수리비는 이 다음에 천천히 드릴 테니까 일단 자동차 주시죠. 카센터 입장에서 그 자동차 주면 외상대금 50만 원도 못 받고 손님도 안 와요. 너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자동차 수리비 줄 때까지는 당신 자동차 인도를 거절합니다. 내가 자동차 찾아가는 동학 찾아가서 이게 유치하는 거예요. 동산 유치권이에요, 이게. 부동산 유치권은 언제 있습니까? 부동산 유치권은요. 보통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뭐 어떤 건물 공사하다가 건물 거의 다 졌어요. 8층짜리 건물인데 망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건물 짓는데 나 공사비 못 받은 사람이야. 나 인테리어 비용 못 받은 사람이야. 그 건물 유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사비 채권 뭐 이런 거요. 수선 수리비 채권. 나 줄 때까지는 건물인도 거저 유치해요. 유치하면 건축주가 건물 인도를 못 받으니까 분양도 못하고 임대도 못 놓겠죠. 그러면 공사비 2억 때문에 20억짜리 건물 포기할 겁니까? 그거 유치해서 인도 거절해서 빨리빨리 내 돈 갚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치권. 이거 부동산 유치권, 공사비 채권, 부동산 유치권이에요. 다 가능해요. 동사무소 모두 가능해요. 쌍방이 공사할 때 이 다음에 공사비 안 주면 이 건물 유치하기로 합시다라고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에 당연히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 읽어드릴게요. 법정 보세요. 타인의 물건 또 유가지 거를 점유한 자가 유치권은 심지어 압박을 가는 거야. 네 물건 찾아가려면 돈 갖고 찾아가. 이 채무자한테 심지어 압박을 가해서 빨리빨리 세탁비, 자동차 수리비, 공사비 빨리빨리 갚게 만드는 건데 심지어 압박을 가하려면 채권자, 돈받은 채권자가 그 물건을, 남의 물건, 얘 거지, 얘 거, 채무자 물건이죠? 얘 물건을 얘가 점유해야 돼. 점유를 못하면 신의 압박을 가할 수가 없잖아요. 네 물건 찾아가려면 동거가 찾아가. 내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심지어 압박을 가야죠.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며 플러스 존속요건이라 불러요. 유치권은 점유해야지 성립하고 점유하는 동안만 신의 압박을 가할 수 있잖아요. 유지되는 거야.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심지어 압박을 가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가 공시야, 점유가. 이 공시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유치권이에요. 부동산 유치권도
등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거야. 또 유치권 등기할래 할 수도 없어요. 유치권 등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하지 않아도 뭐하면 점유하면 동사 부동산이고 유치권 성립되고 점유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함께 소멸하는 것이다. 점유가 생명이에요. 점유가. 다섯 번째 볼까요? 또 읽을게요. 법조문.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무거나 유치하는 게 아니구나. 법정 다문권에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성립해요. 합의하지 않아도. 합의하지 않아 성립하지만. 그렇지만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아무 채권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이거 뭐라 부르냐? 어떤 채권 유치할 수 있는 거냐? 모든 채권이 아니라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견연성이 인정되는 채권일 것. 법률용어의 견연성. 견자 끌 견자예요. 연자는 연관할 때 연자예요. 서로 끌리는 채권. 서로 연관성 있는 채권. 내가 유치하는 이 물건과 유치하는 동산, 부동산과 연관성 있는 채권. 그 관련 있는 채권만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처럼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세탁비는요. 세탁물 자체 들어간 비용이죠. 수선비, 수리비, 세탁비. 세탁물 자체 들어갔잖아요. 이 세탁비 쓸 때까지 세탁물 유치할 수 있어요. 자, 자동차 수리비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수리비는. 자동차 자체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나 자동차 수리비 쓸 때까지 이 자동차 유치한다. 자동차 수리비랑 자동차 연관성 있잖아요. 그럴 때 유치하는 거야. 내 건물 공사했어요. 건물 공사비 안 주면 그 건물과 내 공사비 서로 연관이 있죠. 나 공사비일 때까지 이 건물 유치합니다. 연관성 있어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이 경우 되는지 안 되는지 맞춰보세요. 이게 견연성이에요. 내가 카센터 사장이에요. 카센터 사장인데 단골 손님이에요. 자주 와서 자동차 수리도 맡겼고 뭐 자주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센터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46개월 전 일이에요. 그분이 그 아저씨 분께서 바깥 분께서 어떤 때는 부인이 오시기도 하고 뭐 엔진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그 아저씨가 집안에 상이 나서 시골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 장례를 치러 가야 되는데 돈이 현금이 없다. 내가 꼭 장례 치르고 와서 늦어도 열흘 안에 갚을 테니까 5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야. 안 빌려줄 수가 있어야죠. 사정도 딱 해서 50만 원 빌려줬어요. 빌려준 돈이 50만 원? 그때부터 카센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카센터 앞으로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도대체가 사람을 만나지 받을 수가 있지. 50만 원 때문에 내가 뭐 수사 한 파견하고 뭐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그렇잖아요. 그 50만 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아저씨 이 자동차 엔진오일 갈아주세요라고 맡기는 것을 맡자마자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근데 아저씨 이거 아저씨 명의로 된 차죠? 예, 자동차 등록 노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저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50만 원 갚을 때까지 이 자동차 인도가 유치합니다. 50만 원 갚아야지 자동차 돌려줄 겁니다. 이 자동차 유치합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빌려준 돈과 자동차는 관련이 없잖아요. 자동차 자체에 대한 수선비 수리비는 그 자체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채권이지만 빌려준 돈과 자동차는 연관성 없잖아요. 유치할 수 없는 거예요.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 생긴 채권. 연관성인 채권이 있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수선비, 뭐 어떤 수리비, 무슨 여기 들은 공사비 등등 이 연관성인 채권만 유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무 채권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연관성 있는 채권만 유치되는 거다. 견연성 있는 채권만 유치된다. 그 채권이 변제계에 있을 때 이거 쓰면 제가 쓰는 거 한 7문장 쓸 건데 유치권 절반 끝나는 거야. 절반. 응? 변제기 도래 후에만 유치권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돈 갚여 날짜 후에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가면요. 미리
미리 점유하고 있더라도 변제기 도래전, 돈 갚기라기는 변제기 도래전에는 미리 점유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도래한 후에만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내 공사 도급 맡은 사람이야. 도급이라는 것은 후급이 원칙이에요. 내가 내 자료 사다가 내 인건비 들어서 일을 완성시킨 후에 후급으로 주는 게 도급이야. 그래서 빌라 10채에 문짝 달고 세시 달고 해서 2억 한 채당 2천만 원에 2억의 공사 맡았어요. 내가 완성시켰는데 돈 안 주는 거야. 근데 점유는 하고 있었죠, 계속. 근데 계약서 어떻게 썼느냐? 이리 써서 계약서에. 자, 계약을 맺었는데 한 채당 2천만 원씩 문짝 달고 세시 타는데 3월 25일까지는 일을 완성시키기로 한다. 이 계약 기간이야. 3월 25일까지는 책임지고 내가 일을 완성시켜야 돼요. 내가 공사업자예요. 근데 대금은 6월 25일 날 주기로 한다. 일의 완성은 3월 25일이고 3개월 뒤 6월 25일 날 공사대 2월 주기로 한다. 3월 25일까지 완성시켰어요. 완성시켜 내가 잡일 좀 하냐고 그냥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근데 공사비 채권은 발생한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계약서에 언제 준다 그랬어요? 6월 25일 날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받을 돈이 발생했고 내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더라도 6월 25일 변제기 도래하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예요. 6월 25일이 딱 변제기가 지났어. 변제기 도래 후에 내가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그때부터 성립하는 거야. 변제기 도래 전에 받을 돈이 있고 미리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다. 변제 도래한 후에만 유치권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 다음에 경매할 때 중요한 거, 이 경매할 때 어쨌든 도래 후에만 성립이 되는 거야. 변제 도래 전에 미리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되고 변제 돈 갚기란 날짜가 지난 후에만 여기서 성립한다. 유치할 수 있다. 변제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받을 때까지 전액을 변제 받을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유치한다는 게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분성. 일부 변제했다고 변제한 만큼 풀어주는 거 아니다. 자, 홍세탁인데 양복 5벌을 드라이 맡겼어요. 예, 한 벌당 드라이비는 5,000원씩입니다. 예, 드라이 해주세요. 해줬어. 25,000원이잖아요. 오더니 아저씨 제가 25,000원이 없는데 제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양복 주시죠. 아, 처음 보는 사람이야. 이거 줬다는 이거 세탁비 25,000원 못 받아. 내 경험치상. 저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인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너무 안 돼. 지금 입고 갈 옷이 없대. 그건 백사정이지. 난 유치합니다. 25,000원 줄 때까지는 인도 못합니다. 이게 심지어 아빠를 가야지만이 빨리 갚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더니 5,000원 갖고 왔어요. 5,000원 갖고 왔는데 권생양목 내놓으래. 한 벌당 5,000원 아니냐. 그러니까 5,000원 줄 때 한 벌은 풀어달라는 거예요. 풀어줘,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그런 식으로 풀어주다가는 양복 네 벌 다 찾아가려면 2년 걸려요, 2년. 이게 1년에 한 번 와서 그래. 겨울에 와서 5,000원 내면서 겨울 양복. 그 다음에 봄에 와서 5,000원 내면서 봄 양복. 이런 식으로 돈 받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린애 귀찮아.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유치하는 거지. 일부 변제했다고 변제한 만큼 유치권 풀어주는 거 아니다. 이게 바로 불가분성이에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유치하는 거지. 일부 변제했다고 변제한 만큼 풀어주는 거 아니다. 불가분성이 있다는 거죠. 불가분성.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이들 하는 거죠. 또 유치권은 그 밑에 2항에 있어요. 적법한 점유. 적법 점유가 됐을 때 성립하는 거지. 불법한 점유. 이 불법 점유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채권자도 어떤 점유를 채무자 물건의 점유를 적법한 점유가 됐을 때 되는 거지 불법 점유한 경우 유치권 성립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유치권이에요. 부동산, 동산이건 인도 거절해서 네 물건 찾아가려면 돈과 찾아가라. 돈 갚을 때까지 인도 거절해서 내 돈을 빨리빨리 갚게 만드는 거. 동산 유치권, 부동 유치권, 세탁소, 카센터. 부동 유치권 같으면 건물 공사 비울 때까지 건물 인도 건물을 유치해버리는 거. 공사업자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개념만 잡으면 다 된 거 이거든요. 이 다음에 유치권 효력.
뭐 경매 관련된 얘기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요약 강의 하면서 시험 보라는 그날까지 맨날 볼 거예요. 2문제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유치권. 양도 많지 않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